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중국도 함께 구성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 기반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 협력 사업을 하는 국가 간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동북아 6개국,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구상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유럽 최초의 초국가적 기구였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성공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참여 국가의 GDP는 전 세계의 49.8%에 달하며 각 국가별 총 교역량도 25에서 89%로 매우 활발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통로로 유럽, 유라시아, 아세안, 북미 및 중남미 경제권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4개의 최적 철도 노선 구축을 제안하고 각국들과 30여 개 경제협력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가 연계되면 운송시간을 선박 대비 30%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 남북한 철도 운행이 이뤄져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가 남북한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아직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어야만 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대륙 철도를 거론하며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게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거대한 경제 공동체 계획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철도가 연결되면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경협을 동아시아까지 확장시켜 한반도를 명실상부 아시아권의 경제정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철도가 만들어지면 일본이 소외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참여하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륙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겠다는 시도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11년 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한일 해저터널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비용 편익비의 타당성 수준이 0.8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의 예전 구간들은 거의 모든 곳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지진에 한번 당하면 속수무책이어서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무산되자 일본은 러시아와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홋카이도 해저터널이 생기면 일본의 수 1억까지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철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프로젝트는 많은 문제점들과 장벽에 부딪히며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무려 58조란 엄청난 비용이 들고 아시아 최대 해저터널인 세이칸 터널 못지않게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본토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세이칸 터널은 건설에만 27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최근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쿠릴 열도를 자신의 땅이라며 달라고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어림없다며 마음만 먹으면 일본 열도를 20분 만에 소멸 가능하다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푸틴은 한미일 동맹을 문제 삼으며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영공에 러시아 폭격기를 띄우고 쿠릴 열도에서 일본 어선들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본이 러시아와 해저터널을 연결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머지않아 휴전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 중인데 반해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제조업이 결합해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이어 남한과 북한을 결합하면 8천만 명 인구를 가진 국가가 중국과 국경을 맞닿으면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동아시아 철도가 이뤄진다면 짐 로저스가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 전 세계의 경제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스멍이었습니다. 세계 최장의 다리를 수주해서 건설 중입니다. 터키가 건축에서 최고라고 불리던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터키 서부 마르마라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네스 해협 북쪽 지중해 해안에 가면 붉은색으로 칠해진 높이 30m 기둥 2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10m 높이 블록들이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다가오는 2023년이면 이 블록들 32개가 완벽히 쌓여 63빌딩보다 높은 318m짜리 주탑이 될 것이고, 이 두 개 주탑 사이에 2023m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가 한국 기술로 완성되게 됩니다. 대림산업과 SK건설, 현지 업체 두 곳이 터키에서 벌이고 있는 세계 최장 현수교 건설 사업 차나칼라 대교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사 대금만 무려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차나칼라 대교는 그동안 터키인들의 물류나 이동에 있어서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물류 등을 차로 이동시키려면 8시간이나 돌아서 가야만 다르다네스 해협 반대편 도시로 갈 수 있었죠. 또한 차를 이용하지 않고 해협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마다 오는 배를 이용해야 했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왜 터키는 교량을 건설하지 않고 이 상태를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지형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바로 무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죠. 일반적인 교량을 건설하면 지중해와 이스탄불에 있는 해상 무역 항로가 교각에 막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배가 못 지나다닌단 말이죠. 양쪽 사이가 워낙 넓은 상황이라 일반적인 교량 건설 방식으로는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다수의 교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교각이 없는 다리이며, 그것이 바로 현수교였습니다. 이번 차나칼라 대교는 교각이 없는 현수교라 선박이 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교량이 완성되면 8시간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단 10여 분 만에 반대편 도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빠른 물류 이동과 더 많은 인적 이동을 통해 터키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는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의미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키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큰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차나칼레 현수교는 터키인들의 역사와 자부심의 상징이 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현수교가 놓일 다르다네스 해협은 1915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국이 상륙작전을 저지해 터키가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차나칼라 1915 대교라고 불리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1915년 갈리폴리 전투 승리를 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 주탑 간 거리 2023m는 터키 공화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주탑 높이 318m는 갈리폴리 전투 승전 기념일인 3월 18일을 뜻합니다. 터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교량 제작 프로젝트인지 실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큰 건설 사업을 한국이 수주를 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리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일본과의 수주전은 치열했습니다. 당시 수주전은 한일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실상 국가 간 대결 양상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실 일본 컨소시엄은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 때문에 처음부터 수주 유력 후보로 점쳐졌습니다. 일본은 양국 정상회담까지 추진할 만큼 필사적이었는데요.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언급했고, 입찰 마감 일주일 전에는 장관급 인사를 터키에 파견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업계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사업 운영 기간이 일본 측보다 20개월이나 짧았던 점이 수주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했죠.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을 포함해 16년 2개월 후 교량을 터키 정부에 양도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그간에 터키에서의 사업 성과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SK건설은 터키에서 유라시아 터널 사업과 보스포러스 3교, 투판밸리 발전소 등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던 전력이 있었죠. 특히 유라시아 터널을 예정보다 3개월 빠르게 개통하고 미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로부터 2017년 터널, 교량 분야의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상을 수상하며 터키 내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SK건설은 함께 유라시아 터널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파트너사인 터키 건설사 야프 메르케지와 터키 내에서 BOT, 민간 투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리마크사를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했죠. 여기에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 건설로 장대 교량에 대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은 대림산업과 손을 잡아 시너지를 최대로 키운 것이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냈고 터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발주됐지만 동시에 결과적으로 한국 건설사의 토목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해외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에도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힘은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차나칼레 대교 수주에는 한국의 철강 기술력도 한몫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에는 포스코와 고려제강이 만든 강철 케이블이 공급됩니다. 포스코는 강도를 끌어올린 초고강도 철을 공급하고 고려제강은 이 철로 가는 철사를 만들죠. 직경 5.75mm의 가는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다시 이 철줄 148개로 거대한 철 밧줄인 케이블을 만들어 다리 상판을 주탑에 매달게 됩니다. 이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강도의 현수교 케이블입니다. 이런 기술력이 응집돼 차나칼레 대교는 지난 9월 한국을 강타한 태풍 링링의 최대 풍속
초속 47m보다 센 최대 69m 바람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한국의 기술력에 정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뿌듯하군요. 하지만 교량 건설에서 오히려 적자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한 성공한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정 기간 시공사에 도로, 교량 운영권을 줘 통행료 수익으로 건설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터키 정부가 하루에 4만 5천 대분 통행료를 보장해 손실 위험도도 낮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건설 경제 침체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범 사업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공사만 제대로 하면 저가 수주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역시나 본인들이 수주를 못한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한국이 이번에도 해냈구나. 일본은 대체 뭐 한 거냐. 우리는 총리까지 나섰는데 저쪽은 실력으로 이룬 거다. 인정하자. 조금씩 한국 형님에게 밀리는 모습이 이상하지도 않다. 동생은 그냥 부러울 뿐이다. 터키는 한국을 형제라고 하는데 일본은 남인가? 건축에서도 한국에 완패한 일본. 터키가 친일인 것은 아니지. 터키 인터뷰 보니까 일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데.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과 더불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한국 정부가 보장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변변한 것만 만들 수 있다면 대단한 것이다. 완성되기 전에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시공하고 온전한 상태로 인도하고 나서 말해줘. 일본 속담으로 싸구려는 돈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터키는 그만두는 것을 권합니다. 패전 직전에 터키가 대일 선전포고를 했었지. 터키는 그냥 한국이랑 잘 지내라. 어차피 한국은 기술도 없는데 수주한 건가? 터키 사람들이 싫다. 대체 터키 사람들은 한국에 뭘 믿고 공사를 준 건가?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교량 기술까지 침범하는가? 도대체 일본이 없었다면 어떻게 발전했을지 알고 싶은 민족이다. 현수교는 어려운 기술인데 한국이 해냈을 리가 없잖아. 나무다리나 만들 정도면 인정한다.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네. 이제 단교에도 잘 살 테니 그만 와라.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본을 제치고 수주를 따낸 것이 적잖이 충격인 듯하며 시기 어린 질투의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두 개의 대형 주탑과 뛰어난 외관으로 터키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터키의 차나칼레 교량. 한국의 기술력과 열정이 합쳐져 세계의 최장 현수교 길이를 갈아치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수신 대교에서 보여줬던 그 좋은 기운을 해외에서 마음껏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